네, 자 130페이지로 갈까요? (130페이지) 자, 이제 그 130페이지에 가면 종합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이 나옵니다.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앞에서 2배사 근연기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는 걸 배웠습니다. 2배사 근연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이렇게 6가지의 종합소득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아까 문제 풀면서 앞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입금액에서 이 종합소득 금액은 어떻게 구매해요? 수입금액에서 총수입금액에서 뭘 빼요? 필요경비를 뺀 거다 그랬죠? 필요경비 이걸 뺀 것이 2배사 근연기의 종합소득 금액입니다. 그런데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금융소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이제 필요경비들이 실제 필요경비 인정하는 것이 있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근로소득 공제, 또 연금소득 같은 경우도 연금소득 공제, 이렇게 일률적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종합소득을 소득세를 계산하려면은 이 필요경비 뺀 것이 종합소득 금액인데 계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밑에 쭉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소득공제라는 걸 합니다. 이 소득공제가 뭐냐면 인적사항을 반영해가지고 이 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적공제가 굉장히 큽니다. 금액이. 인적공제, 그러니까 뭐 부양가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적공제 외에도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라는 게 있어요. 뭐 건강보험료 납부한 것들 이런 거 다 특별소득공제. 고용보험료 납부한 거 이거 다 특별소득공제 해줍니다. 또 뭐 저기 우리 저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에서 노란우산 공제 불입을 한 게 있으면 그 노란우산 공제에 불입한 그 금액을 또 소득공제 해주죠. 이런 것들이 특별소득공제. 필요경비에는 포함된 게 혹시 어떤 게 있나요? 네? 필요경비에는 포함된 게 어떤 게 있나요? 필요경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업소득을 예를 든다면 사업소득에서 매출을 통해서 얻어들인 게 이제 총수익 금액이라고 하면은 필요경비는 매출원가, 뭐 판매관리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경비가 되는 거죠. 이제 사업소득을 예를 들면 그렇고 우리가 앞에서 재무 얘기를 배웠으니까 가령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한 달에 급여를 300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300만 원을 총수익 금액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내가 300만 원 월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의 경비를 썼느냐 이런 것을 산출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급여의 그 카테고리를 정해서 가지고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해주는 거죠. 그런 근로소득 공제가 일종의 필요경비를 말하는 거고,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도 연금소득 공제라는 것을 카테고리별로 금액 크기별로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적용을 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경비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복권 같은 거 기타 소득은 그 복권에 매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1,000원 들어갔다, 10,000원 들어갔다 이런 그 실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 소득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아까 주택입주 지체상금 같은 경우는 실제 필요경비를 제시하지 않으면 80% 그 총수익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준다.
그런 내용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죠. 저기 종합소득공제랑 필요경비랑 좀 다른 거죠. 예. 필요경비 공제하고 나서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종합소득공제는 필요경비하고 다른 공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필요경비는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할 때 벌써 공제를 했고, 예, 공제했고 거기에다가 또 추가적인 종합소득공제라는 걸 하는 거예요. 예, 종합소득공제 여기서 이제 인적공제, 특별소득공제, 기타공제, 예, 이런 소득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인적공제에서 시험 출제가 많이 되니까요. 인적공제 중심으로 알아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여기 앞에 종합소득이라는 말이 이게 붙는 이유는 여기도 종합소득, 종합소득, 종합소득. 우리가 앞에서 소득세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를 배웠잖아요. 그 6가지를 다 합한 소득을 여기서 종합소득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근로소득도 있었고 또 사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업소득도 있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확정신고라는 걸 5월 달에 해야 된단 말이죠.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사업이 없는 사람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면 2월 달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말하자면 5월 달에 하는 종합소득 신고하고 같은 거죠.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근로소득이 있고 또 사업소득이 있다. 아니면 근로소득이 있고 종합소득 신고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이 만약에 있다. 한다면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그때 이제 이런 인적공제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따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종합소득 공제를 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다 이제 세율을 정해요. 예, 여기 기본 세율을 해놓고 세율을 적어놓지 않았죠? 기본 세율표 이제 곧 뒤에 나오는데요. 6%부터 최대 42%까지 소득 이 과세표준에 구분이 있어요. 500만 원 이하는 6%. 뭐 이렇게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6%부터 42%까지 7단계 누진 세율을 여기서는 기본 세율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세율은 7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나와요?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그럼 산출세액에서 감면 부분이 있으면 감면을 받고요. 또 세액공제를 또 추가로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세액공제가 또 중요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인적공제, 이게 중요한 공부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세액공제, 세액공제에서는 이제 소득세법 세액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등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험료 세액공제, 신용카드 세액공제, 또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신용카드는 죄송합니다. 신용카드는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예.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군요. 기부금, 신용카드 대신에 기부금 세액공제. 그래서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여기 특별세액공제로 넘어왔습니다. 소득공제로. 옛날에는 신용카드가 세액공제 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공제 쪽으로 올라갔고, 그래서 세액공제에서 핵심적인 것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세액공제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세액공제를 빼면 최종적인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결정세액에서 이제 또 밑에 납부세액이라는 걸 빼야 돼요. 납부세액. 아니, 납부세액이 아니라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 빼기 기납부세액.
기납부세액이라는 건 뭘까요? 원천징수한 거 있잖아요. 그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했잖아요. 그것이 여기 기납부세액이죠. 기납부세액을 여기다 얼마 적습니다. 적어서 빼줍니다. 빼주면 최종적으로 맨 밑에 나오는 건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5월 달에 납부해야 될 세액은 기납부세액을 빼는 거죠. 그래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것이 최종적인 납부세액으로 5월 달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절차상으로 밑에 한 두 줄을 더 써주는 게 더 확실할 것 같아요.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것이 납부세액이다. 이런 흐름으로 우리 소득세 세액의 계산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인적공제와 여기 세액공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소득공제 중에 종합소득공제 중에 인적공제가 밑에 표가 아주 잘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이 기본공제라고 하는 것은 주 3의 설명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3을 먼저. 선생님 뭐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네. 이게 세금 그러면 신고할 때 네. 이 중간에 과세 표준에서 감면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내용에 뭐 인적공제든 특별소득공제든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본인이 모르면 네. 세금을 낼 때 저런 걸 포함 안 되고 내는 건가요? 아니면은 알아서 다 서류상으로 있는 거를 확인해가지고 감면이야? 예, 서류상에 있는 걸 확인해서 본인이 우리 소득세는 신고 납부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이 챙겨서 신고하지 않으면 공제 사항을 제대로 공제 못 받는 거죠. 뭐 변동사항 있으면은 본인이 직접 계속 수정하고 신청하고 해야 되는 거네. 네. 네. 그래서 5월달 종합소득 신고할 때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본인이 못하면 이제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다 챙겨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근로자들 그 연말정산도 연말정산 할 때 개인이 알아서 하는 회사도 있지만은 회사의 이 그 급여 담당자가 근로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가지고 다 챙겨서 해주죠. 회사가 대신 연말정산까지. 사업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건가요? 예, 사업자는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 뭐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급여소득만 있는 사람은 2월 연말정산으로 끝낼 수가. 끝나는 거고요. 그러면 연말정산 단계가 저 기본 세율까지가 들어가가지고 나온 거고 세액 감면이랑 세액 공제가 연말정산 하면서 들어갑니다, 이거. 연말정산 예,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도 요 순서대로 갑니다. 요 순서대로. 다만 이 종합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만 들어가가지고 요 순서대로 다 계산이 결정세액이 나오고 기납부세액이라는 것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납부했던 거. 그걸 빼가지고 최종 납부세액이 나오는데 대개 연말정산하면은 최종 납부세액이 마이너스로 나와가지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죠. 기납부세액이 더 크니까. 그게 연말정산 할 때 저 세액 감면되고 세액 공제를 그때 이제 네, 다 반영한 겁니다. 예. 급여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에는 요 흐름이 다 반영된 거죠. 예. 반영됐고 만약에 급여 근로자가 종합소득 신고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다시 5월 달에 요 흐름대로 다시 재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없거든요. 또 다른 투잡을 뛰는 사람은 아니 직장을 투잡드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 소득도 있고 또 내가 사업을 하는 게 있다. 사업 소득이 있다. 그럼 무조건 종합소득 신고해야 돼요. 두 개 합쳐가지고. 회사에서 2월 연말정산을 했지만 다시 한번 5월 달에 다시 해가지고 세금을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안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여 소득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 무슨 배당 무슨 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배당 소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금융자산이 많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한 것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이자가 많이 쏟아졌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금융소득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2천만 원까지는 분리소득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냥 원천징수한 걸로 끝. 나는 종합소득 안 하겠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2,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경우 여부가 다르다. 예. 종합소득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런 조건이 되는 사람은 다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인적공제가 여기 인적공제인데 우리 2월달에 연말정산할 때도 요 똑같은 기준으로 따지는 겁니다. 2월달 연말정산 급여소득자의 2월달 연말정산할 때 기본공제 여기 이대로 따집니다. 자, 기본공제 주 3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주 3에 보시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생계를 원칙적인 게 아니라 당연히 생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것과 주소가 같아야 된다는 말은 달라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득자의 돈을 같이 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소득자가 부양하고 있다 이 말과도 같은 겁니다. 주소지가 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생계를 같이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랬죠.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한다. 또 직계비속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네. 그 다음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 직계비속이나 입양자를 제외한 거주자나 동거가족 이 취약, 질병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까지 보면 직계비속, 자녀죠. 자녀나 입양자는 주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생계 같이 하는 것으로 보는 거고 자녀가 아닌 여기 직계비속 입양자 제외 자녀가 아닌 생계를 같이 하는 자가 누가 있을까요? 부모 같은 부모나 형제 그렇죠? 거주자나 동거가족이니까 그런 부모나 그러니까 직계 존속이나 형제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학교 문제 또는 어떤 요양 문제 또는 직장 근무상 이런 문제로 사업상 어떤 형편으로 인해서 소득자와 주소를 같이 하지 않고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의 직계 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여기 직계 존속은 따로 나오네요. 배우자를 포함해서 직계 존속, 배우자와 직계 존속 포함해서 모두 주거의 형편에 따라서 별거를 하고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네, 그래서 우리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건 이거다는 거예요. 이거. 기본공제 대상자는 소득자와 이 거주자라는 건 소득자를 말하겠죠. 소득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네. 자, 그러면 그 표는 왜 만들었을까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만 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만. 자, 1인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우선 본인은 무조건 해줍니다. 본인은 무조건 해주고 배우자는 여기 동그라미가 뭐냐면 소득이 있으면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네, 소득이 있으면 안 해준다. 이 동그라미 표시는 조건을 확인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면 150만 원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직계 존속 역시
소득이 있으면 안 돼요. 직계존속 하면은 이제 부모님이죠. 그래서 결혼한 사람이다 그러면 배우자의 부모님도 해당이 돼요. 배우자의 부모님도. 네, 직계존속은 이제 부모님 중에서도 만 60세 이상, 만 60세 이상이 해당이다. 다음에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겁니다.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야 돼요. 예, 소득자의 형제자매 또는 결혼한 사람이면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직계비속, 네, 직계비속 가로 열고 입양자 포함 이랬죠. 예, 입양자도 직계비속으로 보는데 소득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예, 그리고 나이는 만 20세 이하. 만 20세 이하면 대개 소득이 없죠. 예, 대개 소득이 없는데 간혹 소득이 있는 만 20세 이하의 소득자도 있죠. 직계비속도 있어요. 예, 그래서 소득이 없어야 된다. 저기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 20세부터 60세 그 사이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이가 아니고 20세 이하. 그건 있는데 그 사이가 포함이 안 되는 이유가 부양을 예, 없다는 그렇죠. 거죠. 부양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예. 이제 성인이고 이제 사회활동 할 수 있는 나이니까 예. 나이가 이 사이에 걸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탁 아동, 예, 위탁 아동이 이제 좀 이따가 직계비속하고 위탁 아동의 주석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예, 위탁 아동, 위탁된 지 6개월이 넘어야 돼요. 예, 그리고 위탁 아동이 만약에 소득이 있다면 역시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안 되고 만 18세 미만만 위탁 아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만 18세 미만. 예. 그 다음에 수급자. 예, 수급자를 우리가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자다. 그런데 수급자를 내가 지금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요. 예, 수급자를. 예. 수급자가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가 물론 안 되겠죠.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수급자의 경우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기본공제 1인당 150만 원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요 나이 요건하고 소득 요건 이 두 가지를 잘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공제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직계비속의 주4와 위탁아동 주5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주4에 보면은 직계비속에 이런 게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예. 며느리나 사위는 이제 시집 오거나 장가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직계비속이 아니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모두가 장애인이며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직계비속이라는 건 자녀를 말하는데요. 자녀 원래는 자기 자녀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는 내 자녀가 장애인이면 장애인이고 또 그 며느리나 사위도 장애인이면 둘 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탁아동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5번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가로 열고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로서 20세 이하인 위탁아동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하여튼
6개월 이상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과세 기간에 6개월이 안 되어 가지고 직전 과세 기간에 적용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단기 과세 기간하고 직전 과세 기간을 합쳐서 6개월 이상이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소득 금액이 없어야 된다라고들 했는데 저 주2를 읽어서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금액이란 어떤 사람이 소득 금액이 없는 것인가? 자, 연간 소득 금액을 말하는데요.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없는 걸로 봅니다. 거의 뭐 연간 100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 금액이 연간 100만 원이다 그러면 소득이 없는 걸로 봐주겠다 이거예요. 물론 이거는 소득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뺀 겁니다. 필요경비 뺀 거. 총수익 금액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필요경비 빼고 100만 원. 다만 이 괄호 속에 또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기준으로 500만 원이면 소득 금액이 없는 걸로 인정합니다. 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하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연간 총급여액, 이거는 총급여액이기 때문에 그 근로소득 공제 뺀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비과세 근로소득만 뺀 거예요. 과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이 없는 걸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500만 원까지가 근로소득 공제가 얼마냐면은 70%예요. 70%니까 7, 5, 35, 35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이 사람의 그 근로소득 금액은 150만 원이 되죠. 150만 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거는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그랬는데 그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150만 원 이하까지도 적용을 해주죠. 50만 원 더 높게 책정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주2도 보겠습니다. 주2. 이것도 중요합니다.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나이는 따지지 않아요. 아까 뭐 자녀인 경우에 20세 이하 이런 나이 조건이 있었죠. 또 형제자매는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 또 부모는 60세 이상 직계 전소. 근데 그러한 조건에 만약에 장애인이 있다면 장애인은 나이 조건을 안 본다 이겁니다. 뭐만 본다? 소득만 본다.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장애인은 나이는 안 보는 겁니다. 소득만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예 요 주석도 읽고 가서 또 추가 공제를 알아볼게요. 이것까지 주석 6번을 보면은요.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애우에 관한 장애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이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주로 노인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죠. 아니면 그냥 지금 뭐 많이 다쳐가지고 지금 뭐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이런 사람들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그래서 우리 장애인의 이제 입력을 할 때 요 코드가 있어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 3번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 장애인의 범위는 이와 같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 국가유공자 등과 관련된 장애인, 그리고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 환자 장애인 이렇게 나누어진다. 자, 그러면은 다시 앞 페이지에 있는 추가 공제를 한번 알아볼게요. 추가 공제는요,
이 기본공제 중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추가공제는 해당이 없는 거예요. 먼저 기본공제가 되어야 돼요. 먼저 기본공제가. 자, 그러면 추가공제란 뭐냐? 아까 기본공제는 한 명당 150만 원이죠? 추가공제는 경우마다 다릅니다. 추가로 얼마냐면 경로우대. 누가 경로우대를 추가공제 받을 수 있냐면은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만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씩 추가공제 해줍니다. 소득 금액에서 빼주는 거죠. 그 다음에 장애인, 아까 세 가지 유형이 있었죠. 장애인 추가공제 한 명당 200만 원, 경로우대 공제의 2배입니다. 물론 이 장애인도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에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장애인 추가공제 없는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부녀자 추가공제가 있는데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느냐면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다 그랬죠? 예,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어야 돼요. 부녀자니까. 우리가 그냥 여성한테 준다 그러면 부녀자 추가공제라고 안 하겠죠? 부녀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녀가 있는 여성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다는 건 뭐예요? 배우자가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만약에 배우자가 뭐 사망했다든가 배우자하고 이혼을 했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배우자가 없겠죠. 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됩니다. 부양가족. 예. 부양가족이 있으면 된다. 자, 그리고 미혼도 되겠네요. 미혼도. 예, 결혼 안 했어도. 자, 미혼 여성 중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러면 부녀자 추가 소득공제 됩니다. 50만 원. 그 다음에 한부모. 자, 아까 제가 여기서 약간 실수했는데 만약에 여성이 배우자하고 이혼을 했다 그러면 이걸 안 받겠죠. 더 큰 거 이걸 받습니다. 이 부녀자와 한부모는 중복 적용을 안 해요. 예, 중복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인데 남편하고 이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지금 부양하고 있어요. 그러면 한부모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한부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부모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꼭 자녀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직계비속이 뭐예요? 자녀잖아요.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은 배제한다. 그래서 이 한부모는 남자들도 적용을 받죠. 그러나 부녀자는 남자는 안 되죠. 여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 공제는 부녀자하고 한부모 중에서 만약에 유리한 것을 적용하시면 돼요. 여자들 같으면은 내가 한부모에도 해당된다. 그러면 요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인적공제예요. 그래서 이 인적공제는 그림을 제가 하나 여기 칠판에 그려드릴 테니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그림을 이제 여러분이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좀 그림으로 표시해 본 거고요. 저기에 해당된 사람들 중에서 또 추가 공제는 이와 같이 된다.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 장애인 1인당 200, 부녀자 50, 한부모 100이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 소득공제, 인적공제가 상당히 큰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음은 이제 인적공제 외에 특별소득공제들 무엇들이 있는지
나머지 소득공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